네,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유익한 방사선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계시는 박승우 박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박승우입니다. 제가 박수 쳐주셨으니까 이제 안 치셔도 되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주제를 잡으면서 아마 이제 반려동물 이야기 뭐 그런 주제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오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궁금한 점은 뭐 언제든지 이제 질문을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이제 원자력의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사선 의학, 이제 암 치료를 주로 이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서의 어떤 연구 성과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사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방사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하신 거 있어요? 엑스레이 많이 떠오르고.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물어보면 방사선 하면은 뭐 좋은 이야기보다 좀 나쁜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죠? 요즘에 최근에 뜨고 있는 방사선 뭐 있습니까? 라돈, 북한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거는 유익한 방사선 이야기예요. 이제 방사선 중에서도 이 방사선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우리 인류가 얼마만큼의 이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분야도 있더라. 과거에 이제 들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병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병원에서 방사선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안 가는데? 넘김이 안 된대. 여기는 안 넘어. 화면이 안 넘어.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무리한 이제 정부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있는 많은 대학과 이제 어떤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이제 한국형 이제 7억일을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유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무엇에 쓰는 물건 같으세요? 엑스레이, 치료기,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이제 우리가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이제 치료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독자적인 개발 모델이 없는데 이제 저희가 그 연구팀들이 이제 이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시장에 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를 하는데 어떤 이런 기계적인 어떤 이제 치료기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처음에 이 방사선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좀 넓은 범위다 보니까 오늘 1시간 동안 다 다룰 수는 없는데
대신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들어봤고 그다음에 한 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방사선이 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같이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 암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과 암을 이용한 방사선 의학이라는 게 이제 어떤 분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또 우리가 저기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동물 시장에서의 이제 방사선 치료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크게 이제 네 개의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사선입니다. 앞서서 제가 방사선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X선 뭐 그런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X선도 이제 방사선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여러분들 뭐 궁금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네이버 이게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네, 저도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방사선이라는 정의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규제가 달라서 방사선은 어디까지 방사선이다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정의를 할 때는 한국의 백과사전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네이버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불안한 원자 또는 원자핵이 에너지 일부를 방출해서 안정화하려고 할 때 나는 에너지다라고 표현하는데 첫 문장부터 졸리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이든 모든 물질이든 생명체든 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때요? 눕고 싶고 조금 편해지고 싶잖아요. 모든 물질들,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라는 것들이 이제 안정화되려고 하는 상태에서 뭔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뭔가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이제 방사선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방사선을 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뭐 그런 고전압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방사선의 영역에 들어오는데, 한국의 법령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사선을 학문적으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성질이 약한 것들은 방사선에 넣지 말고 어떤 이온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파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물질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방사선이라 하자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이제 정의를 이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사선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아마 그 저기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의 가운데 핵과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죠? 방금 우리가 방사선을 정의를 할 때 이 어떤 원자나 원자핵이 안정화될 때 이 전자나 주변의 이온들이 나타내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어떤 종류의 방사선을 갖고 있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알파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각각 두 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파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알파선은 여러분이 최근에 제일 많이 들었던 라돈을 나타내요. 라돈이 곧 알파선의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알파선이 그 우리 저기 집에 이제 라돈 침대 있고 뭐 이렇게 라돈 뭐 물질이 있고 생활 주변에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이 라돈이 진짜 위험하느냐? 물론 위험하죠. 근데 여기 특징을 보면 방사선의 세기가 이 알파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종이로 차폐가 돼요. 차단이. 여러분 집에 라돈 침대가 무서우면 침대 위에 종이 한 장 넣으면 라돈이 차폐가 돼요. 그만큼의 어떤 그러니까 투과율이 높지가 않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베타선은 조금 더 두꺼운 차폐가 되고요. 감마선은 이 정도의 두께로 안 되고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제 납 같은 밀도가 높은 이제 물질로 차폐를 하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이 중성자선이에요. 이런 물질로 더 이상 차폐가 안 돼요. 대신에 물로 차폐가 돼요. 여러분 TV 보실 때 우리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원자로 이야기 많이 할 때 그 물 속에서 뭔가 꺼내잖아요. 그죠? 연료봉 꺼낼 때. 그거 왜 물 속에 담궈 놓을까요? 열이 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차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연료봉에서 여기 중성자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성자선을 차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속에다가 연료봉을 담아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방사선의 종류가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 주변에 이제 X선이라고 하는 인위로 만들어주는 방사선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방사선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는 약속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단위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방사선을 나타내는 용어, 우리가 크기를 나타내는 뭐 미터, 킬로미터 그런 용어를 알듯이 우리 방사선을 나타낼 때도 이 세 가지 용어가 중요하게 돼요. 첫 번째 이제 베크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방사선이 앞에서 어떤 안정화될 때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그 게임하다 보면 그 뭐라고 표현하죠? 파워가 높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파워가 1이네, 파워가 10이네 아이템들을 뭐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사선이 갖고 있는 세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베크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그레이라는 단위는 우리 물질이든 사람이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을 표현할 때 그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이제 시버트라는 표현은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아마 이제 이쪽 부분에 종사하지 않고 우리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이 시버트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접하실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 그래서 이 시버트라는 단위가 가령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의 시버트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있다든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시버트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 우리 이제 이 단어를 배웠으니까 이 시버트를 가지고 한 가지 내용들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자연 방사선하고 인공 방사선하고 주기를 나눠놨어요. 여러분은 방사선을 맞기 싫어도 지금도 방사선을 맞고 있어요. 본인 자신한테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의자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베크렐이 방사선의 세기가 낮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이제 자연 방사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를 타게 되면 대략 유럽을 여행하게 되면 이만큼의 시버트의 방사선 양을 맞게 되는데, 앞서서 도입 강의에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우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우주 방사선이라고 그래요. 우주 방사선이 지구에 도달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곳에 뭐 산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의 방사선 양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브라질의 어떤 마을에 가보면 굉장히 뭐 기본 양보다 굉장히 높은 양이 맞게 되는 거죠.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자연 방사선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맞더라는 거죠. 자, 이 밑에가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맞게 되는 방사선이에요. 특히 그 지하에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몇백 년씩 되는 그 지하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라돈이나 하는 것들이 이제 분포하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 지하철 역사에 이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라돈이라는 그 가스들이 이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위쪽에 넣은 것들이 이제 인공 방사선이에요.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 말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방사선을 우리가 인공 방사선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이만큼의 방사선량을 맞게 돼요. 그러면 거의 엑스선 한번 찍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던 거의 버금가는 양의 이제 방사선을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있는 거하고 유사하게 인공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1년에 한 1mSv 이내에서의 방사선, 인공적 방사선을 맞게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가면 이제 높은 에너지 대역의 방사선을 맞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시버트라는 단위를 이제 주로 쓰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실 때 뭐 몇 밀리시버트가 나왔다라는 표현들을 보시면 방사선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이다라고 이제 가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방사선을 대표할 수 있는 이 X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방사선이 얼마만큼 우리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는지 한번 느끼실 거예요. 아마 핸드아웃 이게 나눠드리는 정의에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금 쉽게 표현하려고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렌트겐은 사람이 어떤 이런 응급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 빛을 쏴서 뭔가 이렇게 맞은 다음에 이쪽에 뭔가 상이 맺히는 그런 실험들을 해요. 실험들을 하는데
왠지 주변을 막 감싸고 싶어해요. 주변에 어떤 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싶어서 이렇게 검은색 뭐 이렇게 천이든 뭐 봉지든 이런 걸 감쌌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감싸면 어떻게 돼요? 빛이 통과를 안 하니까 뭔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형광판에가 뭔가 상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뭔지 몰라서 X선이에요. 뭔지 몰라서. 네, 그래서 이 렌트게는의 실제 실물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기셨는데 이분이 그 방사선에 대한 어떤 이제 발견을 처음에 하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방사선이 발견된 지는 하면서 이제 뭔가의 미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이다라고 해서 이제 X선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죠. 그러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부인의 이제 반지 낀 손을 처음 이제 촬영을 해서 이걸 이제 논문을 냈게 되는 이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방사선에 관련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분이 나오십니다. 물론 이제 이 베크렐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퀴리 부인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부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적을 하셨냐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하고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뭔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공로로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부부는, 큐리는 이 다음에 이 부부가 또다시 여기 보시면 이제 라돈이라고 하는 것들, 라듐에서 이제 라돈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을 처음에 발견을 해서 이에 대한 공로를 가지고 노벨 화학상도 받으세요. 한 번에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노벨 화학상도 받고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몇 년 뒤에 또 뭔가를 봤더니 이 부부가 또 노벨상을 받는데 여기도 이름이 퀴리예요. 퀴리.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머리 퀴리의 딸이에요. 딸하고 사이예요. 딸하고 사이가 이제 어머니의 어떤 실험실에서 일을 하면서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알파선, 앞에서 봤던 우리 알파선을 부딪혔더니 인공적인 동위원소가 나오더라. 자,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 해과학과에서 우리 페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진단하는 그거에 대한 시초가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딸 부부도 같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퀴리 부인의 가문의 특징을 보면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의 사위도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가문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이제 5명이 나오는 조금 희한한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딸이 노벨상을 받고 싶다 하시면 퀴리 가문의 교육부로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암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암이 뭘까요? 암. 뭔가 기분 나쁜 거죠, 암. 그죠? 우리 여기 뭔가 이렇게 암의 특징하고 우리가 흔히 옆에서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 암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DNA 체인이 이런 모양이 정상적인 세포의 모양인데 이거의 모양에서 어긋나서 뭔가 돌연변이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암의 특징은 빨리 자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조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정상 세포는 일정하게 세포가 분열을 해요.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세포는 분열을 하잖아요. 근데 분열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면 자기 자리를 양보해요. 다른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그 세포는 죽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변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암세포는 좀 욕심이 많아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끝이 없어요. 분열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을 마감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흰머리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한 50번 뽑으면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머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포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상세포의 특징이 있는데, 암세포는 계속 이제 분열을 하려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조직에서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는 계속 분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곳을 침범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을 침범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침범하면서 다른 쪽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혈관이나 림프절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자꾸 이동하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암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때 비슷한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암세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암제 1세대 항암제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빨리 자라려고 하는 세포들을 죽이는 게 이제 1세대 항암제의 역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뭐 있어요? 뭐 머리카락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세포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1세대 항암제를 할 때는 머리가 빠진다든가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최근에야 뭐 2세대, 3세대에서는 이제 표적 항암제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암의 특징 중에 어떤 부분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항암제의 이제 효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몸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는 데가 없을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암세포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장기에서 암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암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이용한 영상 진단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상 진단에는 단순하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CT를 한다든가 이제 뭐 페트라든가 뭐 이런 동형 이제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와 이제 MRI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한 5가지 나열을 했는데 이 중에서 방사선을 쓰지 않는 게 뭘까요? 예, MRI. 예. 초음파하고 MRI는 유일하게 이제 방사선을 쓰지 않는 그렇지만 이제 방사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장비가 또 이제 MRI예요. 여러분들 MRI 장비를 한국에 있는 연구원이 개발했다는 거 처음 들으시죠? 예. 예. 한국에 저력이 있는 MRI나 펫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많은 부분이 초기 개발할 때 참여했던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어떤 자격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CT를 개발하는 사람도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펫을 개발한 미국의 과학자들도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 그룹에 이제 한국 사람도 많이 참여가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방사선하고 암세포를 연관지어서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제 뭐 앞에서 렌트겐에 이제 엑스레이가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이 되고 있는 엑스레이라는 거하고 방사선하고 그다음에 어떤 큐리하고 베크렐이 만들었던 이런 방사성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종류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빛이라는 엑스선하고 방사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2가지가 이제 의료에 활용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게요. 의료에서 방사선의 활용은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고 2가지로 나눠요. 진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그 엑스레이라든가 CT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해부학 진단, 이제 RI 의약품, 방사선 동위원소를 몸속에 넣어서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치료는 몸 밖에서 방사선을 쏘여서 암세포를 죽이는 외부 방사선 치료, 저기 원격 치료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치료법하고 내부에 방사성 물질을 넣어서 내부에서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2가지 치료법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방사선 의료 기술을 하면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엑스레이가 뭔가 이제 미지의 빛을 내는데 이거의 어떤 물리적인 기전은 광전 효과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역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역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인위적인 전자가 만들어져서 이 전자가 어떤 이제 물질을 때리게 되면, 그러니까 금속을 때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만드는 이제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그 빛을 이용해서 그 빛이 이제 어떤 밀도가 다른 것들에 이제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것들은 이 엑스레이를 흡수를 많이 하고 밀도가 낮은 것들은 흡수를 적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밀도에 따라서 투영되어 있는 그림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가지고 영상을 이제 끄집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엑스레이나 CT나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영상 진단들이 이제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2 영상을 띄워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일까요?
갈비뼈, 그죠? 자, 우리 장비를 말하면 어떤 엑스레이, 여러분 흉부 엑스레이 말하는 그런 이제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일까요? 처음 봐요? 처음 봐는 아니고 CT 영상이죠. 자, 그러면 이 영상하고 이 영상의 차이점은 뭘까요? 뭐 머릿속에 막 그려지죠. 설명을 못 하는데. 그죠? 자, 첫 번째 영상은 단순하게 엑스레이 튜브에서 엑스레이를 쏴서 투영되는 그냥 2D 영상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한 단면으로 자르는 거죠. 뭐 우리가 1mm, 2mm씩 잘라서 보는 것처럼 이 위에서 머리 위에서 내려다 보는 모습이 CT의 영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시버트라고 표현을 했던 단위를 가지고 할 때 이 CT를 통해서 받게 되는 시버트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기 양의 거의 뭐 이렇게 분할되는 양만큼의 어떤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 몸의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직을 더 이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와 이제 CT 영상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이런 영상들 보시면 아 이거는 엑스레이 영상이구나, 이거는 이제 CT 영상이구나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폐의 부분을 이제 CT를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이 CT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몸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제 펫 영상을 같이 보게 돼요. 이제 펫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면 CT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조직학적, 물리적인 구조를 본다 그러면 이 페트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요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페트 영상하고 그다음에 CT 영상을 이렇게 융합했을 때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요즘에는 병원에서 우리가 암 진단을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몸에 칼을 대지 않는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의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거의 한 80% 이상은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모든 암세포를 파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달성하지 못해서 암을 정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상적으로 모든 암세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정상 조직은 가능한 한 그 부작용이 없게 치료하는 게 이제 방사선 치료의 이제 기본 원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굳이 이대로 갖고 왔던 거는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간호사, 의사, 그죠? 간호사, 의사 말고 또 여기 제가 이제 써놨는데 레디션 oncology라는 이제 의료진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의사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병원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방사선 정형학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의사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그 렌트겐이나 뭐 큐리 부인이 나타냈던 그런 기초한 물리적인 기본을 가지고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의학 물리를 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돼요. 이분들의 전공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하세요. 병원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 병원에 일을 할까요? 생물을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병원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물리적인 학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세포에서 잠깐 다루고 넘어갔지만 실제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분야의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암 치료를 위해서 어떤 이제 다양한 전공의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계를 다루는 어떤 엔지니어들이라든가 기계를 조작하는 이제 방사선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간호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좀 그 외에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이 DNA 체인을 보면 이런 모양인데 방사선을 쏘이게 되면 이제 체인이 깨져요. 근데 또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정상세포는 이 체인이 깨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회복을 해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암세포는 자기의 성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려는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회복을 하는데 암세포는 회복을 못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세포에다가 방사선을 쏘여서 이제 암세포를 이제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 DNA 체인을 끊어서 암세포는 다시 회복을 못하게 만들고 정상세포는 회복을 시켜주는 게 이제 방사선 치료의 기본 원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어느 조직이 오염이 되게 되면 그 주변 조직의 암세포도 같이 이제 오염되게 되는 그냥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생물학적 기전을 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기의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엑스레이를 발생시켜서 이제 방사선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양이고,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기계 장치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앞서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과 거기 산업체와 어떤 연구원들의 거의 90명 가까운 연구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90명의 전공들을 보면 뭐 없는 전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이제 장비들을 이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 우리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런 역할에 기여를 많이 해요. 어떤 방향으로 방사선을 쏠 거냐, 또는 어떤 부분에 방사선을 얼마만큼 들어갈겠냐 평가하는 거냐,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최신의 방사선 치료기가 아니고요. 우리 병원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이제 방사선을 치료하는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대당 한 7, 80억은 할 거예요. 장비들 가격을 치면. 그런 이제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 환경에서 이제 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향에서 빔이 나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장기를 이 로봇팔이 따라 움직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3차원적인 이런 입체 모양으로 방사선을 쏘면서 암세포의 모양을 그대로 번뜨면서 3차원적으로 방사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내부에 이제 움직이는 호흡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의 우리 이제 의료 환경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기술들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가 강한, 우리가 앞서서 중성자, 양성자라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힘이 센 우리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가 센 거, 힘이 센 거를 이용하는 치료법들이 중입자나 이제 양성자 치료기, 중성자 치료기로 이제 요즘에 이제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치료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말고 이건 이제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글루코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포도당을 대표하는 이런 화학적 구조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뭔가 몸이 피곤해 저절해 있을 때 뭐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당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당 떨어졌다는 의미는 당을 섭취하고 싶은 건데, 당이 왜 필요해요? 뭔가 힘을 내려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세포의 특징이 앞에서 뭔가 빨리 자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빨리 자라려고 계속 증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 또한 이런 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암세포는 특징이 이런 이제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의 화학식 구조 중에 하나를 빼서 여기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게 되면 포도당이 그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가 거기 가서 흡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거의 원리가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몸속에서 이 포도당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조직에 가서 암세포 같은 이제 부분에 붙었을 때 거기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게 되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가에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신호를 밖에서 이제 감마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몸속의 어느 부분에 암세포가 포도당을 흡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쓰는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가 이 사이클로트론, 싱크로트론이라는 장비예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포도당이나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 암세포가 필요한 의약품에다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람 몸속에 이제 주사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주변에 굉장히 좀 우리 일반 주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떤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피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차폐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거를 이제 사람 몸속에 주입을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몸속의 어느 부분에 이 의약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각 진단의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와 같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실제 이제 포도당에 이제 흡착돼서 이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가게 되고요. 이 동위원소가 뭔가 이제 어떤 분열을 하면서 이제 어떤 빛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이 패치라고 하는 장비의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CT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PET-CT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저희가 그 동물 방사선 치료에서의 어떤 이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 동물을 위한 방사선 치료기를 저희 이제 팀에서 개발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제 어떤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반려동물 키우세요? 네,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개를 많이 키우세요? 고양이를 많이 키우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이제 천만 시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이제 4만 불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개가 씹는 껌이 사람 껌보다 많이 팔린대요. 네. 그렇다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지표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에서 이제 4만 불을 가겠다는 어떤 발표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의 병원에서는 이 사람 치료용 이 치료기를 가지고 이 동물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실제 이제 방사선 치료에 드는 이런 비용들이 거의 600만 원, 700만 원 수준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흔하게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 사람 치료용 치료기를 한 6, 70억 하는 이런 치료기를 가지고 동물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많은 그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거 선도적으로 동물을 위한 어떤 치료기들을 시장에 한번 내놔보자라고 이제 표현했던 게 이제 이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동물을 치료하는 이제 국내 병원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태국 병원에 갔을 때 태국 병원에서의
동물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태국은 조금 종교적으로 좀 색다른 게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떤 생명체로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중히 다루는 그런 영향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 대해서도 치료를 조금 아끼지 않는 이제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 치료, 이제 사람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치료를 할 때 CT 영상이나 그런 엑스레이 영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방사선을 쏴서 암세포를 이제 줄여줄 건가 죽일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런 방사선 치료기를 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모습들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견주어서 저희 팀에서 내놓은 게 이제 프로젝트가 마감을 하면서 이런 모양을 이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방사선 치료기와 어떤 이런 방사선 치료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작품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사람 치료기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모두 갖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동영상은 사람을 위한 치료기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린 이 동영상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이제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뭐 여기는 저희가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동물의 모양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거는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피부학적인 특성들, 조직학적인 특성들까지 가미가 돼서 여기서 방사선을 쏘게 되면 동물이 받게 되는 그런 실제 동물이 받는 것처럼 그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동물용 팬텀이라고 저희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제 실험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장비가 완성도가 높으면 이 실험용 가상의 팬텀이 아니고 실제 이제 동물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이 기계가 사람 치료의 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이제 색다른 점을 갖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장점들을 특허를 내면서 그에 대한 이제 컴포넌트 구성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의학을 아닌 다른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물리하는 사람들, 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기계적인 특징들을 보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안에 어떤 구성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치료기하고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자를 가속해서 그 전자가 이제 가속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가속돼서 엑스레이 타겟을 맞추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제 방사선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는 튜머를 때리게 되면 그 암세포는 죽고 정상세포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처음부터 방사선을 쏴서 모든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방사선이 잘 들어가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기는 굉장히 한 40일, 50일 나눠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것들은 한 3, 4일, 3, 4번 정도 나눠서 그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쏘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이 없이 바로 치료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개의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폐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피해가는 부분, 그리고 뇌종양의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의 양으로 조사해서 때릴지,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습에 의해서 이제 이쪽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주면 암세포가 죽더라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오늘 이제 슬라이드는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이렇게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